네,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네, 전 시간은 김명국의 호인 치옹을 빌어서 술 취한 늙은이의 눈이라는 부제로 도석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선종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는데요. 처음 달마도가 등장하게 된 동기와 달마대사의 죽음과 친통력에 관련된 일화로부터 부적으로 인식되는 달마도나 달마상의 효험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연담 혹은 치옹 김명국의 달마도지요. 이제 6세기경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선종을 전파한 보리달마의 모습입니다. 연담은 평생에 2번 일본의 통신사행의 일원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1635년 그리고 두 번째는 1643년에 가게 됐는데 이 작품은 그때 그려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셨듯이 그의 대담한 필치는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가 올 때면 반드시 연담을 같이 보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과 달리 그 선종이 매우 유행했기 때문에 선법을 표현하는 화법에 부합하는 그 달마도의 그림은 매우 매력적이었을 것이에요. 더욱이 성향상 꼼꼼하고 세밀한 일본인들에겐 연담의 학풍을 흉내내기도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연담은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주문을 마다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인들의 주문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도 말해지는데요. 어쨌든 그는 수묵간필법을 이용하여 과감하고 단순한 필치로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출시키는 선종화를 짧은 시간에 많이 그려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이 달마도는 그런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배경은 여백으로 남겼고요. 그 상반신은 농목의 굵은 선으로 과감하게 윤곽선을 그렸죠. 그에 반해서 얼굴은 연한 단목으로 가는 선으로 섬세하게 그려서 그 먹빛의 흑색과 백색 그리고 선의 굵기 차이를 대비시킴으로써 그 연담의 자유분방한 기질과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퀭하게 큰 눈에 광대뼈가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두툼한 매부리코, 한껏 튀켜 올라간 눈매, 또 그 덥수룩한 수염, 거기에 이제 머리에 쓴 두포 등 매우 강한 이국적인 이미지를 주죠. 그런데 실제로 달마는 머리가 영특한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는 선종의 계조로서 훌륭한 스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어쩐지 고고함보다는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술 한 말 정도는 거뜬히 마셔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치 산적 같기도 하고 그런 속된 이미지도 풍기는 아마도 김명국이 이렇게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자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혹자는 이 달마도의 눈을 극한 정신경계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화면의 왼편 가장자리에 연담이라는 그의 호가 써 있고요. 그 밑으로 그 연담과 김씨명국이라는 경명주자로 쓴 그 방인,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마가 도대체 누구냐? 달마는 남인도 향지국이라는 곳의 셋째 왕자였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인도의 그 선법의 28조 대사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초조로서 그 동아시아에서 신앙의 대상이지요. 선종이라는 명칭은 원래 달마종이었는데요. 중국 선종의 계보는 그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2조인 해가, 3조인 승찬, 4조인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 동토육조라고 합니다. 달마도를 보시려면 이
달마대사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아셔야겠는데요. 우리 옛날에 그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달마가 인도에서 이쪽 서쪽으로, 인도에서 보면 이쪽이 서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볼 때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가, 선법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달마가 처음 중국에 와서 겪었던 죽음과 신통력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는 그 중국의 남북조 시대인 양무제 때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양무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불교를 신봉했던 왕으로서 그 남조 불교의 전성 시대를 초래한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달마가 이제 중국으로 왔다 하니까 이제 양무제가 달마를 초대합니다. 이 사진이 양무제인데요. 그때 그 양무제와의 대화를 초조문답이라고 합니다. 이 초조는 이제 달마가 선종의 그 교조이기 때문에 시초초자예요. 그래서 초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무제와의 대화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당시 불교계의 교법과 선법의 첨예한 갈등을 보인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무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가 이제 최고의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의 대답이 성스러운 진리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으니까 달마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 이 양무제는 이제 굉장히 그 불교를 위해서 절도 많이 짓고 불탑도 많이 세우고 또 승려들도 많이 양성하는 등 이렇게 불교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공덕을 쭉 나열하면서 나의 이 공덕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마의 대답이 전혀 공덕이 없다. 진실한 공덕은 세상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일이란 욕심으로 행하는 일,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불사를 크게 한다 해도 그 기본 마음이 복을 구하는 한 그것은 결코 공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달마의 대답은 양무제에게는 무례함을 넘어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하는 꼴이고, 아울러 당시 귀족 중심의 기복 불교에 대한 비난이 됨으로써 당연히 양무제의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해서 양무제는 그날 밤 달마를 죽여서 웅이산이라는 곳에 묻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서역에 사자로 다녀온 그 송운이라는 사람이 무제에게 말하기를 달마가 집진 한 짝을 지팡이에 이렇게 깨어서 어깨에 걸머지고 맨발로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달마 수휴 청리라고 해서요. 이 손수자에 이제 휴대할 휴자, 그 척은 하나, 리는 이제 신발 리자입니다. 그래서 달마가 집신 한 짝을 지팡이에 걸고 서역에 사신으로 갔던 송운과 이제 길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죠. 송운은 이제 달마가 3년 전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쩡하게 지팽이에 집신을 걸어매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겠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달마가 나는 이미 이제 무제와 인연이 없으니 서쪽으로 간다 하면서 서둘러서 길을 떠나더랍니다. 이런 그 말을 그 무제가 듣고는 당장에 그 웅이산으로 가서 이제 관을 열어보았겠죠. 놀랍게도 그 달마의 신신은 간데가 없고 집신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랍니다. 왕은 즉시 군사를 풀어서 달마를 잡아오라고 명을 내렸고요. 그 당시 이제 달마는 양자강가에서 이제 배를 기다리다가 멀리서 군사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그 강변에 늘어져 있는 그 갈대 한 가지를 꺾어서 강물에 띄우고는 몸을 훌쩍 날려 갈대를 타고 유유히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그린 것이 이제 달마 전로도강이에요. 달마가 갈대잎을 끊어서 강을 건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치옹이라고 써 있죠. 예, 취한 늙은이. 그래서 연담의 호니까 이게 연담의 그림인 것이 분명하고요. 요 자세한 모습을 보면은 이 획이 정말 이 갑자기 깨달은 도노적인 선법의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용감한 선, 그냥 일필휘지로 이 굵은 터치를 했다는 것. 이건 연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튀어나올 것 같은 이 눈을 보면 연담의 그 성질 그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갈대잎은 정말 진짜 요 선이, 이 갈대잎의 이 선이 저는 이 그림상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선인 것 같아요. 이 연담의 그림 실력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말 신의 한 수죠. 예. 혹자는요, 이 바람 방향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 제가 배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 가는 방향이 이 오른쪽인 것 같은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바람이, 옷의 흐름이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바람에 휘날리는 옷의 방향이 거꾸로라고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저는 연담이 저쪽에 자기를 쫓아오는 병사들을 쳐다보고 서 있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옷의 바람에 휘날리는 방향도 맞고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획 몇 개로 이 형태를 아주 잘 잡아주었죠. 그리고 이 맨발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맨발에 상징하는 바는요, 이 속세의 그 걸림에서 벗어난 것 같은, 법을 넘어선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연담의 그림을 그 윤두선은 환쟁이들의 그 나쁜 버릇을 벗어났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소위 그 도화서의 화원들의 그 폐단이라 하면은 화법대로 그리는 것이거든요. 법대로만 그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정신세계 같은 것보다도 그냥 법대로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딸깍발이 새님 같은 그런 식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연담은 자기의 기지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이렇게 그렸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얼굴 같기도 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쫓아오는 저 병사들, 더 나아가서 양무제의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듯한 그런 눈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달마도에 있는 연담이라는 것이 좀 술이 많이 취해서 썼나 할 정도로 이렇게 휘갈기게 썼는데, 여기 치용은 좀 정성스럽게 쓴 느낌이 납니다. 이 그림은 흔히 다니분초라고 불리는 그 일본 화가인 다니마사스의 달마전로도강입니다. 다니분초는 중국이나 일본 혹은 이제 서양의 양식을 절충해서 새로운 화파를 창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일본 그 전통적인 그림인 그 야마토에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종화 기법을 받아들여서 남북 코코이스라는 남북 합일이라는 새 유파를 창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그 프랑스의 그 생떼지베리라는 소설가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그림이 그 어린 왕자의 표지입니다. 여기서 요 그 외투의 그 뻗은 요 선이 그 다니분초의 그 옷의 뻗음과 좀 유사한 것 같지 않아요? 다른가요? 요런 선들이 그 생떼지베리의 그 표지 그림을 이 그림에서 조금 연상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들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로부터 그 창작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연담의 그림과
단위분초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필법이 일단은 다릅니다. 연담선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뻗어 있죠. 예,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뭐, 예. 그러니까 연담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이 서마를, 이 아시죠? 빈대. 이 서마를 부산에서 서울로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스님 세 분을 서울로 모실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한국인의 기질이 세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조센징이라고 비하하면서 진료하던 부분이 이런 것일 거예요. 일본인들은 끊임없이 앞뒤를 계획하지만 우린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늘 걱정이지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죠. 일본인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단위분초의 그림을 보면요. 굉장히 진짜 쪼잔해요. 이 용기가 없어요. 이 그림은 거침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쭉쭉쭉쭉. 근데 이렇게 딱 맞잖아요. 이 그림은 맺혀 있잖아요. 이렇게 맺혀 있어요. 맺혔다 풀렸다. 뭐 이 그림대로의 장점이 있겠지만 이런 선이요. 만들어진 자기적인 선이잖아요. 마치도 뭔가를 이렇게 플라스틱 같이 뭔가를 이렇게 매단 것 같이 딱 이렇게 고정적인 것 같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흘러내리는 듯한 이런 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자기적인 일부러 만들어진 것 같은 선이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뭐 이것도 갈대잎 같은 건데 이렇게 이런 갈대잎을 타고 가는 그 표정도 이 연담의 이 분노하는 표정과 이 얼굴 표정도 좀 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 표정이 막혀있는 뭐 어떻게들 보시는지 그냥 제 설명을 가지고 들으시면 또 각각의 느껴지시는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연담을 그렇게 좋아한 것이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굳이 단위분초의 그림이 연담에 비해 부족하다면 연담의 그림은 움직이는가 하면 멈추는 것 같고 멈췄나 하면 움직이는 것 같은 정중동의 균형감이 있다는 것이죠. 연담의 그림은 움직임이 느껴지지요. 단위분초의 그림은 정지되어 있는 한 컷의 느낌이죠. 그래서 그 연담 그림은 현실을 벗어난 그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데 반해 단위분초의 그림은 강물 위에 갈대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땅바닥에 딱 발을 디디고 있는 것 같은 현실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 두 화가의 성향의 차이이기도 하겠지만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그 다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섬세한 일본인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한국 조선인의 그 대담함이 있죠. 그 부분에 이제 일본인들이 연담에게 그냥 반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달마는 그 강을 건너서 중국의 승산에 있는 그 소림사로 가서 9년 면벽 자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달마의 면벽 자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그 승가에서 그 참선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면벽 자선이라는 것은 선법에 있는 아주 중요한 커리큘럼의 하나지만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꽤 높은 경지에 있는 수행자가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그 단계 중에 하나로 9년 면벽 자선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벽 쳐다보고 앉아있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 다다라서 그 모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무슨 벽 보고 앉아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이
사실 이 공부가 모자란 사람들이 벽 보고 앉아봤자 잠만 오는 것이고요. 잡생각만 더 할 뿐이죠. 숙제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한 자를 더 하든가 일을 하든가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간이 수행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쉬는 시간이 아닌가 소견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앞뒤 다 자르고 이렇게 하나씩만 아는 이런 지식은 오히려 폐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 그림이 이제 세시토요라고 하는 일본인 화가가 그린 9년 면벽하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해가 단비도라고 합니다. 이 해가는 그 달마대사 다음에 그 해가 대사가 이제 2조가 되는데, 해가가 그 단비, 팔을 잘라서 달마에게 보이면서 자기의 그 불심을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가가 2조가 되죠. 이 장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를 TV에서 봤는데요. 내용은 잘 모르겠고, 맨 끝에 장면에 동굴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신부가 그 동굴 안에 있는 어떤 그 일본인을 만나러 갔는데요. 딱 그 첫 장면이 요 장면이더라고요. 동굴 안에서 면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장면이 딱 요 그림을 카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인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연담이 그린 얼굴과는 좀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아라비아 사람 같기도 하고요. 이상으로 우린 달마의 일대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특히 그의 신통력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다시 살아났다든가, 갈대잎을 꺾어 강을 건넜으며 급기야 9년 면벽을 통해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등 보통 사람이라면 전혀 불가능한, 믿기 어려운 일화 등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양무제의 비문에 그 달마대사를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했음을 뉘우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는 결코 보통의 인간은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후로 동남아 주변에는 달마대사를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하는 한편,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복불교를 비난한 달마대사에게 복을 비는 풍습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의 한 방법으로 시작된 달마도 혹은 달마상은 어느샌가 그 인문학적인 혹은 그 철학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복을 가져다 주거나 애군을 물리친다는 부적으로 인식돼서 한때는 지금도 그렇겠죠. 달마가 그려진 액자를 벽에 걸어놓는 것이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그 옛날부터 그 다르마닌교라고 하는 달마 인형을 그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큼 달마가 친숙하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처럼 인형에 달마를 그려놓고 소원을 비는데, 처음에는 눈을 그려놓지 않고 있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달마의 눈을 그려놓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요 하얀 부분이 이제 눈을 그려야 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소원을 이루게 되면 요게 이제 검정 눈동자를 찍게 되겠죠. 이것은 마치도 사찰에서 불상을 모실 때 붓으로 그 부처의 눈동자를 그리는 점안식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의식을 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듯 무조건 달마도를 걸어놓거나 달마상을 모신다고 해서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단지 그냥 장식용으로 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왕에 달마도가 그렇게 부적시화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요, 달마도를 그리거나 달마상을 조각하는 작가는 거의 수행자의 버금가는 법력과 공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무나 달마도를 그린다고 해서, 달마상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그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작가의 법력 그리고 공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달마의 신통력,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든가 혹은 뭐 갈대잎만으로 강을 건넜다는 그런 달마의 신통력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달마는 깨달은 자로서 중생의 아픔을 굽어 살피는 자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끝으로 달마도를 그리거나 조각한 작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지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한약 먹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약의 효과를 보려면 그 한약을 제조하는 사람과 그 약을 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 이 세 명이 모두 정성을 들여야 그 한약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달마대사에 대한 믿음이나 작가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법력과 공력이 높은 분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복이 없고 인연이 없으면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선종화의 그림이 정말 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얼핏 보면 대단한 화법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시간이나 공력도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것 같죠. 때문에 시중에는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달마도가 복을 가져다 준다는 허울 좋은 말로 비싼 값으로 거래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을 속이는 혹세무민이라는 말은 정치뿐 아니라 예술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종교는 점점 사이비화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너무도 어이없이 거짓을 진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속이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겠지만 속는 사람 또한 욕심과 어리석음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그 미혹에 빠져서 헛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죠. 부지런히 닦아 지혜의 눈을 얻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달마도에 관한 효험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종화를 감상하면서 선종의 개념과 선종화의 특성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